이번에는 국내 은행 소식인데 세상에 뭘 믿고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. 그 횡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다 봤는데 그 세다가 포기했어요. 제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다 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대까지 횡령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었더라고요. 이번에 드러난 건 경남은행인데 횡령 금액만 562억 원이라고 해요.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요 진행 과정을 보면 좀 더 황당한데 이 직원이 그러니까는 그 부장급 직원이었다고 해요. 50대. 이분이 한 번에 한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난 7년 동안 계속적으로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돈을 자기들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계속 돈을 빼돌린 거예요. 그러니까 문서들을 자기만 위조를 하면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. 근데 이게 7년 전에 했는데 이게 들통이 안 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계속 하다가 얼마 전에 은행 측에서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은행감독원에 신고를 했어요. 횡령 혐의가 있는 것 같다. 조사 좀 해달라.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은행이 인지하게 된 계기가 검찰 쪽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. 검찰 쪽에서는 다른 혐의를 가지고 그 직원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은행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. 검찰이 얘기하기 전까지. 검찰이 얘기 안 했으면 계속해서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럴 수가 있는 있었던 겁니다. 거기다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. 은행에서 파악한 그 횡령 액수라고 하는 게 한 80억 정도가 아니냐. 이랬는데 막상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560억으로 나타난 거예요. 그러니까 7배가 더 큰 금액인데 은행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의 사건에 흘러온 바인데 이걸 보게 되면 뭔가 근본적으로 단단히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죠. 근본적인 게 뭡니까? 분명 내부 감사도 있었고 절차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7년 동안이나 왜 알지 못한 겁니까? 좀 납득이 안 가실 거예요.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 믿을 만한 곳이고 여기 절차라고 하는 게 아주 꼼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가 없다. 전자계산기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. 그게 아닌가 봅니다. 은행이 좀 바뀌었습니다. 지난 20년 동안. 어떻게 바뀌었습니까? 이른바 투자은행업이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. 옛날에 고전적인 은행의 업무는 주로 대출이었죠. 그러니까는 자산평가 어떤 사업의 투자 그 성과 같은 것들을 봐가지고서 일정 금리로 돈을 꿔주는 거였는데 지난 한 15년 정도 은행이 다룰 수 있는 금융 업무가 굉장히 넓어졌고 여기 자본시장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이른바 투자은행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업무들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.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를 다뤘다고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.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요. 요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여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직원 혼자서 15년 동안을 해왔다고 합니다. 그만큼 믿었으니까 일을 맡겼겠죠. 그렇겠죠. 15년 동안.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정평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다음에 또 다른 건 이제 기업 인수합병에 관계된 업무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프고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까지 안 해오던 업무를 한 15년 정도 이른바 투자은행업을 하게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게 불비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아는 개인 직원들에게 너무 심하게 의존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중은행의 횡령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잖아요. 이 배경에는 이런 그 지난 15년 동안에 한 20년 동안의 제도 변화에 따른 어떤 시스템의 미비 이런 점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은행장이 이제 뒤늦게 나서서 뭐 고객과 은행 피해를 뭐 최소화하겠다라고 사과는 했습니다만 사실 금융권은 신뢰가 생명이잖아요. 그러니까 신뢰도에 굉장히 큰 균열이 가고 있고 이게 비단 경남은행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그 여러 은행을 봤는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모든 은행이 다 금액이 있었다. 저희가 그 그래픽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? 이거 쭉 해마다 이제 그 임직원 금융사 횡령액의 추이를 봤더니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해 드릴게요. 뭐 2018년 100억 원 넘고 다 100억 원 넘고 쭉쭉쭉쭉 하다가 지난해에 1000억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그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있고 이 전문성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눈 뜨고도 횡령금 사건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횡령 금액이 커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. 이 회수도 잘 안 됩니다.
이 보니까 이게 일이 터진 다음에 이제 회수를 한다,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걸 하는데 예. 지금까지 횡령 금액에 비해서 그 회수된 액수를 보면 한 7%, 8%밖에는 안 된다라고 해요. 너무 적네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신뢰성에 의문이 가게 되고 이런 사태가 누적이 되면은 뭐 좋지 않은 일이죠, 정말로. 아유, 그러면 이거 내 돈 믿고 맡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? 돈 맡겨도 됩니까, 은행에? 아이고 뭐 안 맡길 도리는 없죠. 예. 그런데 이제 대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난번 우리은행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온 그 대책들을 보게 되면은 다 뭐냐면은 그 개인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것이냐 이 인적 자원에만 너무 맞춰져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고 회계상의 문제고 은행이 어떻게 이 말하자면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데 이 성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냐의 문제이지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나 자질 이런 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 대형화된 만큼 이 시스템 미비된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